네, 해피하고 헬시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는 H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원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72만 5천 명. 2018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의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얘기인데요. 더욱 심각한 건 앞으로 6, 7년 정도가 지나면 이 치매 환자 인구가 무려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 정부에서 이 치매 예방부터 진단 그리고 치료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내놨다는 건데요. 이른바 치매 국가 책임제죠. 올해는 이런 치매 국가 책임제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실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될 텐데요. 오늘 H콘서트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치매 국가 책임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들을 좀 살펴보고 또 어떤 과제부터 풀어가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힘써 주신 분이 계신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 또 여성가족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고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권 의원님께서는 평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 치매 관련 법안을 2번이나 발의하셨을 정도로 치매 관련 정책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H콘서트 주제가 바로 치매거든요. 오늘 좀 어떤 얘기 들려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치매는 지금 거의 한 50대부터 걱정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만나면 뭐가 노후에 제일 걱정이냐고 하면 치매를 1순위로 꼽고 있거든요. 네. 그걸 반영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 1호가 바로 치매국가 책임제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2개 법안을 냈는데요.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 책임제가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건지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런 노력, 사회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 기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잠시 후 토크에서 못다 나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대한민국 치매 치료와 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을 준비했거든요.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이신 이재용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재홍입니다. 오늘 이런 특별한 장소에서 치매 종사자들 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치매 치료와 정책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치매는 참 심각하고 화급한 문제죠. 본격적인 말씀에 드리기에 앞서서 대한치매학회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은 대한치매학회는 치매 및 관련 질환의 연구, 진료, 교육에 종사하는 여자들 간의 그런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또 치매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 교환, 또 학술 교류를 촉진하며 또 공동 연구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설립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치매학회는 96년도에 치매 관련 질환을 다루는 의학자들 중심으로서 연구회로 출발을 해서 이후에 이제 신경심리학자라든가 간호사들 또 사회사업가들이 가세해서 2002년에 정식 학회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그 치매 분야의 학술 활동과 함께 다양한 사회 활동을 전개하고 성장을 거듭한 끝에 현재 우리나라의 그 치매의 대표적인 학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매는 참
심각하고 화급한 문제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당면한 전 세계적인 그런 보건의학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치매 관련된 통계를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매 3초마다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 수가 한 5천만 명 그렇게 추산하고 있고요. 2050년도가 되면 약 1억 3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환자 2050년도가 되면 세계의 치매 환자 수의 한 68%가 개발도상국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치매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서 2030년도가 되면 미화 기준으로 해서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2,000조에 해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빠른 속도로 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 그 사정이 우울하고 암담합니다. 65세 이상 인구에서 치매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14%를 넘어서서 지금 현재 치매 환자 수가 한 7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의 치료라든가 관리에 드는 그런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치매 환자 한 사람당 들어가는 연간 그런 관리비가 약 2천만 원 정도로 그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13조 2천억 원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경비가 들어가서 연간 총생산, GDP를 기준으로 하면 한 1%에 해당하는 그런 액수가 됩니다. 이러한 관리비는 앞으로 치매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65세 이상 인구 중에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고 85세 이상이 되면 3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니까 참 치매 공화국이라는 말이 그냥 터져 나오는 게 과장이 아닙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치매 치료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말씀드리면 치매의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좀 악화를 지연시켜주는 그러한 치료제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치매를 치료하는 그런 약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조기 진단을 내리고 또 인지 훈련 같은 인지 재활 치료 또 지역사회의 그런 예방 활동을 통한 그런 관리가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 들어서 치매 국가 책임제가 마련이 되고 또 시행을 좀 서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치매 효과적인 관리에 좀 많은 기대를 좀 걸고 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사회 공약이죠. 그래서 그런 상징성과 또 치매 관리의 시급성으로 인해서 아주 전면적이고 신속하게 정책이 집행될 그런 전망입니다.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지원하는 치매센터 설립, 또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이런 복지 정책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그 예방부터 돌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그런 아주 의욕적인 정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 문제는 이런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과 함께 질환 관리라는 그런 보건 목표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건 목표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치매 증상 진행을 완화시키고 또 이 사회에서 치매 환자 수를 줄이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지와 보건이 같이 가야 이런 정책이 성공을 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치매 진행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도 필요한데요. 전면적이고 신속한 정책 집행을 하는 건 좋은데 이러다 보면은 시행착오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수행에 필요한 목표를 잘 설정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또 적절한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체계적인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정책 진행 과정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잘 고찰하고 보완하는 그런 피드백 장치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욕적인 정책이 지속 가능하고 또 현실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아주 치밀하고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형 치매 예방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치매로 인한 그 사회 비용이 급증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치매 정책 중심의 치매 관리 정책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엄청난 그 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지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치매 복실만 치중하고 그런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문제 해결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그런 예방 정책을 통해서 치매 발생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발표가 반가운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치매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또 치매 예방 수칙 같은 그런 생활 지침을 잘 마련하고 보급해서 치매 돌봄도 중요하지만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정책이 아울러 이루어져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전재희 장관이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죠. 근데 이제 치매와의 전쟁이라는 걸 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치매라는 거를 어떤 제거해야 될 사회악 내지는 타도해야 될 그런 적 이런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치매 환자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양상 중에서 좀 부정적인 측면들, 이상행동이라든가 보호자의 그 간병 부담이라든가 심지어는 간병 살인 같은 그런 좀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확산되는 그런 좀 회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치매를 우리 사회가 잘 보듬어 안고 같이 고민해 가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쪽에 그런 노력이 앞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매 국가 책임제의 그 세부 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토의하실 때 좀 자세한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그 계략적인 내용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 관련 의료비 부담이 굉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치매 환자 연간 관리 비용이 1인당 약 2천만 원 정도 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한 13조 2천억이라는 그런 경비가 소요된다 말씀드렸는데 1인당 연간 관리 비용 2천만 원 정도 중에서 이 정도 의료비가 차지하는 게 한 절반이 넘어서 한 1천만 원 내외로 지금 집계되고 있고요. 치매 진단 검사 돈이 많이 들어가죠. 뇌 MRI를 찍는다든가 이런 검사들을 좀 급여화를 해주고 또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 그 산정 특례를 적용해서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의료비를 절감하는 그런 방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기본적으로 그냥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원 유지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어려운 만성질환과의 그런 형평성을 생각해서 또 고민할 필요가 있죠. 질환 간에 같은 만성 어려운 질환인데 어느 병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부에서 특혜를 많이 주고 어떤 질환은 또 소홀히 하느냐 하는 질환 간의 차별성이 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고민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치매 국가 책임제 중요 골자 중에 하나가 이제 치매 안심센터라는 건데 전국 보건소 단위 중심으로 252곳에 치매 안심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1 맞춤형 상담도 하고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가 하나 연결고리가 돼서 이러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자원들을 연계해주는
그런 창구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 치매 안심센터 안에 치매 단기 쉼터와 치매 카페를 마련해서 치매 간병에 애쓰시는 그런 보호자들에게 좀 정신적인 그런 위안과 또 지지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 중심으로 치매 환자를 위한 통합 집중형 관리를 하겠다는 그 내용이고요. 과거에는 치매에 대한 지원이라는 게 여러 부처에서 또 여러 부서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이게 다기관 분산형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가 하나의 그 통합적인 창구 역할을 해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잘 연계해주고 효율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치매 국가 책임제의 성패가 아마 치매 안심센터 운영에 달려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복지 중심으로 흘러가서는 성공하기 어렵고 보건 영역이 같이 가서 적절히 개입을 하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제도가 운영이 돼야 소개한 목적을 달성하고 제도가 성공리에 안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전문 의료진을 중심으로 인력 교육도 잘하고 그래서 적절한 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치매 안심 요양병원. 전국 공립 요양병원 중심으로 치매 전문 병동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주로는 대상 환자들이 이제 치매 환자 중에 치매가 진행이 되면은 막 이상 행동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시라든가 뭐 망상이라든가 또는 공격적인 행동이라든가 집에서 간호하기에는 간병하기에는 어려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치매 안심 요양병원에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설에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국 공립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요양병원으로 이런 치매 안심 요양병원을 이제 확충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의 특성에 따른 그런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그걸 강조드립니다. 이제까지의 그런 치매 요양병원의 치료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 수용 또는 격리 이런 데 초점이 맞춰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걸 넘어서서 환자한테 정말 필요한 그러한 치료를 잘 계획을 세워서 치료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필요한 치료를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또 치매 전문 의료진을 중심으로 교육받은 인력과 함께 적절한 병동 운영 지침을 또 마련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 안심 요양병원 지원을 위한 수가체계 확립이 또 필요하고요. 인력 수급 방안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따가 토의 시간 내에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또 해주실 겁니다. 또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치매 연구 시스템을 잘 정비하는 겁니다. 치매 돌봄만으로는 치매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치매를 조기에 잘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는 치매를 예방할 것인가. 그래야 그 사회에서의 치매 환자 수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보건학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치매 예방과 조기 치료를 위한 그런 연구 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협력해서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치매 연구로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치매 연구개발 10개년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그런 예비 타당성 조사 준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연구 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치매 관리를 위한 예방, 진단, 치료, 돌봄과 관련한 각 단계별의 그런 표준화 연구를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치매 환자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치매 환자들의 자료 수집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행 제도 규정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개인정보보호법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의 어떤 검체를 모았을 때 이런 거를 기관에서 모아서 잘 연구를 하고 거기서 뭔가 효과적인 그런 조기 진단이라든가
예방 대책을 세워낼 수 있는데 그런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활용하는데 현실적인 제약들이 걸려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 그래서 이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치의 개선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사회 분위기를 좀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관리를 이루어야겠다. 그래서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노인 여가 시설 등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 검진 방안을 정밀화하고 치매 환자들을 상대해서 뭐 일상생활에 도움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치매 파트너 양성 사업을 하고 치매 환자들이 마음 놓고 돌아다니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치매 안심마을을 조성하는 이런 계획들이 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그런 인력 양성이 필요하겠죠. 또 치매 파트너스 양성 사업을 실효적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포인트 같은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할 필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여행 바우처라든가 요양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치매 안심마을 사업을 통해서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위한 그런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그냥 수용소 같은 그런 시설에 놔두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치매 환자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게 아니죠. 치매 환자들은 굉장히 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요양소 같은 데서 수용소에서 나가서 예전에 살던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게 그분들의 바람인데 우리 현실은 그걸 따라주지 못해서 그런 분들을 그냥 어떻게 심하게 말하면 닭장 같은 그런 요양소에 가둬놓고 관리하는 이런 거는 앞으로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매학과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그런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하고 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그 치매 환자들에게 외출 빈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분들의 그 삶의 질을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해본 건데 매일 뭐 경증심을 다 포함한 거니까 이분들 실제는 외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매일 외출을 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체 치매 환자의 한 20%, 21%밖에 되지 않고요. 거의 안 한다도 한 14% 가까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프로그램이 사회에 많이 마련이 돼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지역사회 공공기관에 일을 가능케 하는 그런 인력과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 치매학회에서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소중한 일상과 또 아름다운 기억을 되찾아드리고자 일상예찬이란 그런 이름 하에 지금 한 6, 7년 이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치매 정책의 방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부처 분산형 복지정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부처에서 치매에 관심을 갖고 뭐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환자나 보호자, 가족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멀리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그런 지원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또 환자나 가족들이 그런 지원하는 부처를 또 지원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과 불합리가 뒤따랐던 게 이제까지 현실인데 이제 앞으로의 치매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치매 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 집중형의 그런 치매 관리 정책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치매 환자나 가족 집안에 치매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참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 가서 어떤 서비스를 요청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치매 안심센터라는 게 하나의 창구가 돼가지고 거기를 통하면 모든 관계된 또 지원이 가능한 그런 지역사회 자원들과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통합적으로 치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치매 정책이 좀 더 환자 친화적이고 환자한테 다가서는 치매 환자들에게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치매 관리자가 예전에는 가만히 앉아서 환자나 가족들이 찾아오기를 바랬는데 이제는 관리자가 직접 치매 환자나 가족들에게 다가서는 그런 정책으로 바뀔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치매 친화 사회를 조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우리 치매학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직도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개선이 돼야 사회의 그늘에서 있는 그런 치매 환자들이 정말 양지로 나와서 치매 이런 제도의 그런 혜택을 받고 효과적으로 치매가 관리가 될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려면 치매에 대한 사회의 어떤 인식이 또 관점이 많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치매 환자의 격리보다는 사회에서 함께하는 그런 방안이 이제 마련이 되어야 되겠고요. 조기 진단과 예방, 연구를 통한 그런 치매 관리의 보건학적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치매 친화 사회의 조성이 하나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치매 친화적인 그런 사회를 조성하겠다는데 굉장한 강조점을 둬서 뉴 오렌지 프로젝트라는 그런 이름 하에 지금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화 사회에 치매 친화적인 사회가 잘 우리 주변에서 이제 조성이 돼서 참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이런 치매 질환이 사회 모두가 같이 염려하고 같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 문제로 인식이 되고 사실 치매 환자들이라는 게 예전엔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이웃들이지 않습니까? 또 치매라는 병이 어떤 일부의 불행한 환자들한테 나타나는 그런 병이 아니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또 심지어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누가 치매 걸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도 올 수 있는 병이 치매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 치매 국가 책임제. 그래서 뭐 국가만 전면에 나선다고 치매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지자체라든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 발벗고 나서서 우리 모두의 문제다. 같이 관리하고 책임진다 하는 그런 의식이 뒷받침이 돼야 이런 제도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앞으로 이런 제도가 성공해서 이 치매로 고통받는 사람이 더 이상 없는 그런 사회가 빨리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신 분? 제가 한 번은 이만한 배가 있어요. 그 배를 식구들 몰래 하나를 방에서 훔쳐가지고 옥상에 가서 하나를 다 먹은 적이 있어요. 어머님은 아셨을 거예요. 제가 배를 훔쳐서 먹고 배가 빵빵하게 불렀다는 것을. 그런데 모른 척 하시고 밤새 내내 이렇게 배앓이 할 걸 걱정하시면서 배를 문질러 주시던 아들 아픈 거에 걱정이 나서 꼬박 밤을 새우셨던 그 어머니의 손길을 저는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편이셨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늦게까지 야근을 해서 새벽에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이 돼서 그때까지 못 주무시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절망적이었죠. 어머님은 그냥 치매가 자연스럽게 오셨다기보다는 뇌출혈을 당하셨고 중환자실에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일상의 몸, 정상인의 몸으로 돌아오셨는데 너무 또 기뻤고 신났는데 그냥 기억은 못 찾으시니까 안타까움, 고통스러움. 아내가 치매 진단받은 게 50대 후반이었어요. 치매는 아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물품을 적어갔는데도 딴 거 사오고 단순히 건망증이라고만 생각을 한 거죠. 저희 아버지는 초기세요.
근데 한 번은 그 손자가 좋아하는 비스켓을 주시는데 그거를 잊어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아이한테 주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시고 나셔서 추석 때인가 명절 때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고 작은 방에서 제가 누워 있었어요. 근데 잠이 아주 설익은 잠이 이쁘게 들 찰나에 누가 계속 제 아랫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잠을 다 이루지 못하고 살짝 떠서 보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제일 큰, 엄청나게 큰 국어사전을 반쪽을 펴서 제 배를 덮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제가 그 순간도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치매는 여전히 완치가 어렵지만 과거에 비하면 치료 환경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하면은 일상생활도 충분히 가능해진 것 같아요. 치매는 못 알아보지만 또 기억도 못 하지만 그러나 치매 환자는 또 다른 시작인 겁니다. 새로운 어떤 세상을 만나는 또 그래서 새로운 추억들이 쌓이게 되는 그 출발에 가족도 사회도 함께 하면서 박수 쳐주고 또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용 교수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리 권미혁 의원님과 함께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신경과의 최호진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이동욱 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앞서 강연에서도 뭐 치매의 치료와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치매가 뭐 위험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주변에 실제로 환자가 없으면 얼마나 힘든 병인지 실감하기가 힘들거든요. 먼저 치매가 어떤 병인지 그 실상을 좀 알려주시죠, 교수님. 예. 네, 치매는 우리가 뇌혈관 질환이나 아니면 두뇌의 퇴행성 변화로 후천적인 원인으로 뇌 변화 때문에 인지 기능 떨어져서 우리가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또는 길 찾아가는 시공간 지각 능력 같이 이런 기본적인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 장애가 발생하는 게 치매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많은 노인성 질환이 이제 진료실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병원 진료실에서 약 받고 관리하고 하는데 일상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보호자분들 부담이 많이 늘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좀 힘들어하는 병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죠. 그 현황도 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급격히 좀 늘고 있죠, 실장님. 네.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아까 72만 명 정도 지금 주기를 하고 있고요. 인구에 지금 조금씩 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구의 한 10%, 노인 인구의 10%로 보시면 되고 이 비율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되면 추계로 120만 명 그리고 2050년 또 270만 명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빠릅니다. 18년 만에 고령사회가 되고 일본이나 유럽 이런 경우는 30년, 100년 이렇게 걸리는데 우리가 18년 만에 고령사회가 됐기 때문에 어쩌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2050년에는 270만 명에 이를 거라는 건데 그럼 치매 환자 수가 국민 10명 중에 한 15명 꼴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권 의원님, 치매 환자 수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우선 아까 그 영상에서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게 치매는 새로운 기억의 시작이다 라는 단어였어요. 아, 네. 치매가 새로운 기억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점에서 아주 신선했고요. 네. 뭐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제일 큰 거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됐기 때문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 사회에서 고령화 사회로 갔는데 25년 정도 걸렸어요. 네. 그런데 저희 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라고 했는데 지금 17년 만에 고령 사회가 된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이 치매 환자 증가는 거의 세계적인 추세이긴 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물론 이제 의료적으로 뭐 환경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런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이 고령 사회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치매 환자도 늘고 있는 추세로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 보통 치매라고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을 못 알아본다든지 좀 아이 같은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사실 이게 일반적인 증상인가요, 최 교수님? 치매에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매인데 네. 이게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기억력 저하이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력 저하랑 치매랑 많이 연관성을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져서 이제 했던 일도 자꾸 잊어버리고 익숙했던 일도 못하게 되고 근데 그러다 좀 더 진행하면 뭐 길을 잃는다든지 또 일상생활 행동 장애가 생기고 또 이제 심해지면 여러 가지 이상 행동들이 나오다 보니까 환자 본인도 힘들어하고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고령화의 그림자라고도 불리죠, 치매가. 근데 사실 왜 생기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하나의 질병으로 봐야 하는 거겠죠, 교수님? 치매라는 건 사실 우리 기침, 뭐 열나고 이런 것처럼 하나의 증상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그 상태를 이제 치매라고 하는 거고, 네. 그 치매를 일으키는 질환들이 이제 흔히 많이 들은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치매 한 절반 이상이 뇌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생기는 알츠하이머병이고 그 다음이 이제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뇌 손상이 발생해서 생기는 혈관성 치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퇴행성 변화지만 원인을 일으키는 단백질과 위치가 달라지면서 따라서 알츠하이머병 외에도 파킨슨 증상과 관련된 파킨슨병 치매라든지 또 행동장애가 먼저 나타나는 전두축두엽 치매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질환으로 이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이제 일단 이 치매가 생기게 되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가족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환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어떨까요, 의원님? 그러니까 그 좀 바라보는 네. 시각들이. 네. 아까 우리 이재용 교수님이 이 치매 환자를 사회에서 숨기고 격리해야 된다고 그동안 생각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사회적 편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법안을 치매 관련해서 2개를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치매라고 하는 용어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네, 치매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지요? 왜냐하면 매우 어리석고 무지몽매하고 이렇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용어를 인지장애증으로 바꾸자는 법안을 개정을 했습니다. 네. 이미 뭐 외국의 뭐 일본이라든지 뭐 홍콩, 대만 이런 데는 그 법을 개정해 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치매에 대해서 이렇게 뭐 무지하고 문제가 있고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우리 가족에 치매 환자가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숨깁니다. 문제가 뭐냐면 빨리 발견하면 고칠 수 있고 물론 완전한 치료제는 없지만 그 전 단계에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제는 이미 있다고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발견하면 고칠 수 있는 병을 가족이 숨기고 가족의 수치로 여기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편견을 깨는 것이 치매 환자들이나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거고 저는 용어부터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치매라는 병명이 인지장애증으로 변경이 된다면 치매 환자나 그 가족들이 겪는 그 불필요한 고통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 교수님, 또 치료 현장에서 보실 때 그 환자와 보호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크게 2가지로 나눠보면 이제 경제적 부담하고 이제 정서적인 스트레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멀쩡하시던 또 많은 가르침을 주시던 부모님 또 어르신들이 갑자기 이제 기능이 떨어지고 돌봐야 되고 심지어 이상 행동을 하면 이제 거기서 받는 정서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걸로 나와 네.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 부담도 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비 외에도 간병 부담에 대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 대한치매학회 조사한 자료를 보면 약 한 78% 정도의 보호자들이
집안에 치매 환자가 생기면 결국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다. 한 20% 내외는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가족분 중에 한 분이 한 50% 내외 분들은 결국은 근로시간 줄여서 결국 부모님 또 할아버지 모셔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담이 우선 1순위,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뒤따르게 된다는 건데, 실제로 치매 환자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 있을 경우 의료비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네, 정부가 치매 노인 실태 조사를 해서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의료비하고 요양비 직접 비용으로 들어간 것이 연간 2,033만 원 정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직접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도 평균이기 때문에 가정이나 지역적 형편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가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한 특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돌봄으로 인해 가지고 치매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은 또 엄청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균 10시간 정도 이렇게 돌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은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잃는 비용, 사회 경제적 비용이 상당히 크고, 또 어떤 통계에서는 일부이긴 합니다. 5.7% 정도가 치매 돌보는 환자들의 5.7% 정도가 직장을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조기 퇴직을 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그 가구의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큰 문제로 부가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도 많지만 그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이 일을 그만두면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자, 권 의원님께서도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 들으실 것 같은데요. 이 치매로 고통을 겪는 분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자분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70대 노모를 간병하다는 한 50대 아들이 결국은 베개로 엄마를 눌러서 돌아가시게 한 사건이라든지, 네. 내지는 노 부부가 서로 치매를 하다가 결국 자살한 얘기, 이런 거는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뭐 심지어는 이제 부모 치매 간병하다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게 하고 자신들도 목숨을 끊는 이런 일도 있어서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 앞에 강연에서도 나왔지만 간병 살인, 간병 자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또 하나 문제는 이 간병인들, 가족들이 겪는 고통인데, 지금 이제 치매국가 책임제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거에는 간병인들이 겪는 고통, 정신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옛말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치매 환자야말로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들은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 이 치매학회에서 만든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사실 그동안 치매로 인한 고통은 개인과 그 가족이 모두 떠안는 경우가 참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정책이 바로 치매 국가 책임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 국가 책임제란 무엇인지, 또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거든요. 치매 국가 책임제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그동안 치매를 돌보던 돌봄의 주체를 개인에서 국가, 그리고 이게 좀 더 발전한다면 사회로 옮긴다는 측면이죠. 국가가 돌봄을 하고, 네. 또 사회가 돌봄하는 걸로 옮기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는 이 치매와 관련돼서는 예방적인 것보다는 조금 사후적인 조치,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도 약간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거는 사전에 예방적인 부분, 상담을 한다든가, 미리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의료를 한다든가, 또 사례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좀 종합적인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치매국가 책임제인 것 있습니다. 네. 네,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치매학회 홍보이사도 맡고 계시거든요. 이 치매국가 책임제가 시행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예. 진료 현장에서 결국 치매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겪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전문가로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네. 또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치매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는 건 굉장히 고맙고요. 다만 이제 아까 저희 대한치매학 이사장님 이재용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가 입장에서 조금 이제 정책 방향이라든지 또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조금 조언드릴 부분도 있었고 아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관련 유수학회나 전문가들 모여서 공청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루트로 저희 보건복지부나 보건복지위원회 의견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볼 때는 환영하고 계시고 좀 이렇게 부수적으로 고쳐가야 될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자, 지난해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한 큰 틀이 발표가 됐고요. 올해는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될 텐데요. 치매 국가 책임제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동욱 실장님. 네, 작년에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아마 첫 국정과제 1호 공약이기도 했지만 첫 국정과제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치매 국가 책임제입니다. 네. 기본적인 내용은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치매 안심센터를 통한 전국의 치매 가족들, 치매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통합적으로 코디네이트 해준다라는 건데요. 이 치매 안심센터가 과거에 일부 지역에만 있었습니다. 한 47개소만 있었는데 이게 전국 시군구 단위로 확대를 해가지고 전국의 모든 치매 관련된 환자나 가족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후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비 부담 문제, 또 필요한 경우 시설이나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거나 보호를 받아야 될 기반을 확충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같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치매 국가 책임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이 담겨 있고 올해부터 이 모든 정책을 시행을 한다는 건데 먼저 그 치매 안심센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 센터가 좀 확대 설치된다는 말씀이신데 정확하게 여기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과거에는 우리가 47개소 있을 때는 치매 지원센터라고 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이 안심이란 말이 들어간 것이요. 저는 정책적으로 우리 이번에 만들 때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 안심이란 말에는 환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거거든요. 환자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를 갖고 있는 가족들 전체에 우리 가정의 안정이라 할까요? 그 국민 전체가 안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깔려 있고요. 실제로 이쪽에서 하는 일은 과거에는 치매 혹시 우리 부모님의 가족들이 어떤 조그만 이상한 증상이 생겼을 때 이게 어떤지 이거 혼자 조금 알아봤잖아요. 스스로 알아보고 네네. 스스로 이게 물어보고 하는데 이제는 그거를 의심이 될 때라든지 또 한번 검사를 받아야 될 때라든지 이럴 때 그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가까운 데 있습니다. 시군구당 하나씩이니까 가까운 데 바로 물어보면 거기서 검사를 하거나 또 만약에 치매로 진단이 되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안내를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그리고 특히 그 치매 가족이 어떻게 돌봐야 될지 이 단계마다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특성이 초기 단계의 특성이 있고 또 중증일 때가 있는데 이 초기 단계 때부터 가족들이 어떻게 돌보고 그 환자가 될 수 있는 이 분들을 어떻게 관리해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가르쳐 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치매 안심센터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인데요. 이게 작년에 이제 전국에 확대되다 보니까 아직은 뭐 충분히 가시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준비를 해서 최소한 금년 상반기에는까지는 우리 모든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센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치매 안심센터를 제공하는 그 지자체 단위는 시군구 단위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지금 259개소 정도로 252개소. 네, 기존에 있는 것과 해서 252개소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과 네네. 같이 해서 252개소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안심센터가 곳곳에 설치되고 또 통합적인 서비스까지 지원이 되면 환자 물론 그 가족들도 굉장히 큰 도움을 얻게 될 것 같은데요. 최 교수님,
이 치매 안심센터가 좀 순조롭게 운영이 되려면 어떤 부분이 좀 더 강화되고 확충돼야 한다 보십니까? 중요한 건 그 안심센터를 운영하는 인력하고 그 안심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이 또 핵심 사항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안심센터의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아까 강의 시간에 말씀이 나온 얘기지만 우리가 치매 관리를 위해서는 보건이라든 복지를 한쪽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를 운영하는 인력들이 치매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되고 특히 센터를 끄는 센터장이나 그 진료 의사들은 치매 전문가들이 개입이 돼야 되고 그러한 치매 인력이 확충이 돼서 이러한 인력들이 어떠한 목표 아래 어떤 프로그램 아래 그러니까 총론적으로 이제 통합 서비스라고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 하겠다는 말은 쉽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세부 지침 하에서 어떠한 세부 정책들을 시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기존 센터의 안을 답습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는 저희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또 보건복지부의 전문가분들하고 상의해서 계속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계 분야의 다양한 논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치매 안심센터 인력 증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치매 치료, 연구 등에 있어서 전문 인력은 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동욱 실장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252개소에 전국에 다 확대되다 보니까 많은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네. 기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문 인력이 다 충분히 공급은 안 되겠죠. 지금.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기초적으로는 그 보건 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 중심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 치매 안심센터까지 와서 계속 상주해서 근무하시긴 좀 어려우실 겁니다. 일단 의료기관에서 또 진료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호사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제 인력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 뭐 임상심리사 여러 전문가들을 같이 채용을 해서 치매 안심센터에서 일을 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쪽의 전문가들도 공급이 그렇게 충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 단계적으로 해서 지금은 평균 한 5명 정도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초기라서 최대 규모가 저희들이 평균 25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달성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전문가들이 와서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그 전에라도 그 치매 안심센터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의료기관하고 이런 치매 환자를 관리하고 교육하는 이런 연구기관들하고 좀 충분히 연계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좀 풍부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런 작업도 이제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다소 좀 부족하지만 이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을 계속적으로 충원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정부의 일자리 추경 예산안에는 또 치매외 전문병동 확충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이 현장에서 또 느끼기에 치매 전문병동 확충이 좀 시급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권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치매 국가 책임제의 성패를 가르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인력이 잘 수급이 되고 또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작년 추경 때 저희가 605억 정도를 들여서 그 치매 전문 병동을 만들겠다고 해서 추경이 편성이 됐고요. 한 79개소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0개 정도는 이미 진행 중이고 올해 나머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의료 취약지입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이라든지 의료 취약지에 이분들이 그 치매국가 책임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 의료 취약지, 뭐 농어촌이라든지 그런 곳에 그 치매 안심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을 또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계획한 대로 다 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치매라는 게 뭐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가족이 힘들어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완화될 수 있는지 그것도 제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이동욱 시장님?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료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연간
200만 원 정도 이제 드는 걸로 돼 있는데요. 병원에서 이 부담 수준을 한 77만 원 정도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적용해서 본인 부담을 확 낮춰서 한 77만 원 정도로 평균적으로 낮추려고 지금 준비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 진단 검사비가 많이 비쌉니다. 이 경우도 우리가 정부가 이번에 건강보험에 그 확대 조치를 해서 비용 본인 부담 비용도 한 10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로 한 60% 이상 이렇게 감소시킬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요양시설에 갔을 경우 지금 한 평균 30만 원 정도 그 환자분이 이제 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일부 좀 경감 혜택을 드려서 한 30만 원, 20만 원 정도로 평균으로 그 정도 좀 낮추는 조치를 같이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비와 요양비 부분에서 많은 지원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근데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벌써 환자가 한 73만 명 정도고, 또 2024년에는 100만 명, 그리고 2050년에는 270만 명. 사실 이렇게 계속 늘고 있다면 예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같거든요.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의원님? 네, 그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아까 교수님도 계속 이제 재정이 투여되고 또 질병 간의 형평성도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13조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통계에 의하면 2050년에는 106조까지도 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치매 특성상 이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일정한 재정을 투여를 해서 그 연구도 더 많이 하고 치료제도 개발하고 또 사람들이 본인의 치매를 알려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면은 그것이 도리어 돈을 더 많이 줄이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치매 전 단계에 경도인지 장애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180만 명이거든요. 근데 이 경도인지 부분을 치료를 하게 되면 그걸 2년 치료를 하게 되면 거의 치매가 한 2년 정도 늦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 2년 정도 치매를 늦추게 되면은 그 사회적 비용이 한 20% 준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걸 지금이 적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투여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생산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치매 관련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고용 창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투자를 해야 될 시기고 잘 투자해서 도리어 이후에 오는 그런 많은 비용을 더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 현장에 계신 최 교수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이번에 시행되는 의료비 절감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향성은 굉장히 맞고, 하지만 아까 강의 시간에 나왔지만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건 이게 장기적으로 재원 마련하고, 네. 저만 해도 치매 클리닉을 열지만 치매 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퇴행성 질환도 많이 보는데 이제 보호자들이 불만을 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질환별로. 또 보건복지부 회의를 들어가 보면 결국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 예산 빼서 여기 채우고 뭐 이런 식이 또 있어서 네. 조금 어려움이 있고,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이 적기고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중간중간에 꼭 그 점검하고 확인해서 이게 잘 이왕 시작된 이 의료비 절감 방안이라든지 치매 정책이 좀 오랜 기간 5년 10년 계속 끌고 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근데 이제 얘기를 좀 쭉 듣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 치매 증상이라는 게 참 다양하잖아요. 굉장히 증상이 심한 분도 있고 또 경미한 증상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치매 국가 책임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느 정도까지인 건가요, 실장님? 네, 물론 금전적으로 대상을 받는 거는 또 제한이 있겠지만요. 이 치매 국가 책임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의 혜택을 받는 거는 그야말로 모든 국민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본적인 치매 증상에 조금 의심이 있다고 하면 바로 우리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상담과 정보 획득 이런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지원을 없을 경우에는 그 실제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재가 서비스라든지 요양시설에 입소한다든지 필요한 경우 또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치매를 치료한다든지 이런까지 좀 폭넓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매의 증상이 경화든 뭐 중하든 모두 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실제 많은 치매 환자들이 등급이 높게 나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등급 신청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통계적으로 잡히지 않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장교양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풍이나 뭐 치매,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그 장교양보험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까지는 그 경도가 낮은 정도의 치매 환자는 등급을 아예 받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들이 그 정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가지고 가장 낮은 수준의 그 치매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를 하더라도 치매로 판정이 된다 그러면 장기요양 등급을 일단 받게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 필요한 서비스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이라든지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으니까 이번에 아마 모든 치매 환자들이 기본적으로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은 뭐 치료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치매 안심센터의 설립은 이제 어느덧 이번 치매 국가 책임제 통해서 이제 앞으로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난 10년 가까이 치매 지원 센터에서 일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약간 그 서비스 통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방금 말씀하신 독거노인을 위한 서비스 체계가 있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체계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성동구 지역에서 치매 사업을 할 때 이거를 이제 치매 사업이랑 좀 연결시켜 보려고 하면은 센터장이나 부센터장 개인의 힘으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제 지역사에서 치매 안심센터가 생기니까 물론 지금 5명에서 25명 이렇게 인력이 확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어떤 복지 시스템하고 활발하게 연계해서 정말 치매 환자 보호자들한테 먼저 이렇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치매 환자도 환자지만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도 좀 돌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 어떻게 지원이 좀 이루어질까요? 이동욱 실장님? 우선은 뭐 여러 가지 가족들한테 기본적인 정보 제공과 또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부터 1차적으로 시작을 해서 두 번째는 이제 치매 환자들이 가족들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해야 되게 되면 어떤 치매 환자를 또 돌볼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이 마련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치매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파견된다든지 그다음에 필요한 단기 시설로 보내드려가지고 거기서 잠시 돌볼 수 있게 한다든지 또 그 치매 안심센터에 필요하면 우리 가족 카페 같은 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환자들 같이 와서 일정한 시간을 쉬고 또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돌봄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부터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치매 환자뿐 아니라 이렇게 가족들도 돌봐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나라도 물론 뭐 치매 문제 해결을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해결하는 정책들에 관심이 크지만 고령화로 인한 치매 문제가 사실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여러 복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치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좀 복지화되고 있는데 혹시 좀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최효준 교수님? 예,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사회가 빨리 오다 보니까 오렌지 플랜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 사회 같은 경우는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사회 안에서 해결을 다 참여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 이제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치매 안심 마을의 이제 모델이 되는 호그백 마을 가면 이제 치매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다 하고 그 마을의 구성원들이 사실은 의사고 간호사고 관리를 하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도움을 주고 관리를 해드리는 이런 그런 치매 안심 마을 형태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국가가 치매를 위해서 이제 팔을 걷고 나섰으면
우리 사회가 같이 할 수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시보다 서울숲, 뭐 서울대공원 이런데 여러 가지 그 노인 시설이 있어서 꼭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들도 와서 같이 활용하고 또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같이, 그러니까 치매 할아버지를 보러 가면 우리 이제 요양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는 이제 어떤 가족들의 휴가 개념으로 가게 되고 뭐 이렇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제가 치매 안심마을이 몇 군데 이제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안심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오세요 해봤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어떤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연구를 해서 정말 지금 보도턱이 옛날에 높았다가 장애인 휠체어 이동이 다 되도록 보도 낮추고 횡단보도 누르면 맹인들을 위해서 소리 나고 하듯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치매 환자들이 혼자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든지 문화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연구하고 같이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매 환자를 사회로부터 무조건 격리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좀 어울려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근데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치매 관리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거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권미영 의원님. 지금 이 치매는 사실 세계적인 아젠다예요. 그래서 그 치매 관련 치료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치료제를 세계적으로 만들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국제기구들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이냐 지금 시작 단계인 거죠. 이미 선진국들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고 아까 영국 일본의 그 오렌지 플랜도 말씀해 주셨고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종합계획 중심의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흐름이라고 하면은 치료제나 이런 개발도 있고 또 좀 종합적인 즉 사후보다는 사전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많이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시작 단계지만 아까 마지막에 강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치매 친화 국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시작인데 그 방향성을 치매 환자나 치매 가족들의 그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치매 환자 친화적인 그리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 치매 국가 책임제 이제 시행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죠. 준비한 과제들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작년도에 계획을 세우면서 세부적으로 준비한 건 뭐 지금도 시기나 이런 것들이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 설치율이나 가동률 뭐 이런 걸 좀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건강보험에서 필요한 MRI 검사 비용 지원 그리고 장기요양에서 필요한 그 요양보험 부담 경감 이런 조치들도 각 관련된 법령 개정 조치들도 했고요.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년도 이제 이번 시행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빨리 조기 정착하기 위해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치매 국가 책임제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족들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같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계없이 특히 지방정부도 이 지방정부의 주요한 기능이 하나라고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도 펼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연초부터는 저희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치매 안심센터가 전국이 다 이제 만들어지게 되니까요. 네. 지방자치단체의 그 자체의 행정적인 어떤 지원, 관심 이런 것들을 함께 독려하면서 저희 기반을 다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치매 국가 책임제 여러 정책들 뭐 진행하고 시행을 하시면서 우리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이 좀 어떻게 달라질 거라 기대하고 계시나요, 권 의원님? 우선은 병원에 가셔서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진단 받을 때 MRI 싸진 거 느끼시지 네네. 않을까요? 네. MRI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환자 부담이 한 20에서 60% 정도 되는데요. 10% 정도로 확 내려가는 거 느끼실 거고요. 무엇보다 우리 집에 치매 환자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얘기를 당당하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에서 좀 변화를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현재 이제 시행되고 있는 치매 국가 책임제, 뭐 아직 초기긴 하지만 앞으로 좀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분씩 좀 말씀해 주시죠. 최 교수님.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벌써 뭐 개선점을 저희가 강하게 얘기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좀 부탁 말씀을 드리면 아까 강의 시간에도 몇 번 강조됐지만 목표 설정이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매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저희가 더 잘 알 수도 있지만 결국 이게 어렵다고 해서 도와주기 시작하면 끝에 가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초기부터 이제 제도가 잘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보건 영역의 어떤 목표 치매 환자 발생률 우리가 치매 환자 수는 늘어나는 거는 막을 수 없더라도 그 연령대 이제 발생할 발생률을 낮추겠다는 어떤 보건 목표라든지 치매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총체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아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논의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권 의원님 생각도. 이제 시작은 했으니까요. 네. 이 제도 초기에 조금 불만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처음에 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 치매를 어떻게 같이 해결할 것인가, 국가에게만 남겨놓지 말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같이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촘촘하게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를 잘 조화해서 정책을 잘 이렇게 가름을 타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동욱 실장님. 네,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전국에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이 전국에 설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직 부족한 게 많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정부는 지방정부하고 함께 이 치매 안심센터가 정말로 우리 국민들한테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또 알차게 접근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기능이 되도록 그렇게 기능이 되도록 초기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치매 국가 책임제 계획대로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치매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사회적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치매가 걸린 후에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잘 관리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걸 텐데요. 특히 치매 40, 50대 비교적 좀 젊은 중년층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좀 준비되고 있나요, 이동욱 실장님? 네, 우선은 전국 복지관에서 한 350여 곳이 되는데요. 네.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해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들을 이제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교실도 있고 그래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가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가적으로는 의학적으로 조기 검진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66세 이상 관련된 조기 검진 항목도 좀 늘렸고 검진 주기도 4년에서 2년으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필요한 치매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에 대한 주기나 이런 것도 확대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근데 또 치매 국가 책임제를 통해서 치매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치매 치료제 개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이거 다른 의약품과 달리 아까 우리 치매 학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참 치매 치료제 또는 예방제 개발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네. 네, 그러나 지금 국가가 치매 국가 연구개발 지원 계획을 별도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의 R&D를 관장하는 기술부와 같이 보건복지부 같이 계획을 만들고 있고 지금 현재 초안이 아마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전문가들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아마 국가적인 지원 계획 예방 개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연구개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매 치료제 개발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신 건데
최 교수님, 국내 그 치매 치료 기술 개발의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사실은 뭐 저희 여러 치매학회 선생님들, 선배님들, 뭐 전문가들 많은 노력 끝에 사실 진단,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현재까지의 어떤 진단과 관리, 치료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수준이 결코 주요 선진국에 떨어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공동 연구에 참여하고 있어서 아직 치료제 개발이 요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이나 임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치매 환자들도 검색만 해보면 주요 대학병원에서 미국에 계신 뭐 유럽에 있는 치매 환자들보다 결코 어떤 치료의 기회나 이런 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부족한 건 이제 뇌 관련 이제 기초 연구 쪽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그동안 사실 단기적 성과 또 여러 부처에서 연구비가 나눠지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R&D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네. 저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꼭 의원님한테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희 그 아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또 이제 그 부검에서 얻은 조직들을 연구진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레인 뱅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검 조직들을 모아는 놓고는 실제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쓸 수 없는 제한자를 부검해서 브레인 뱅크에 넣었는데 그걸 제가 활용할 수 없는 일도 생기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물론 이제 다 풀어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한 부분은 좀 풀어서 좀 활성화하는 게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 연구진들의 좀 애로사항도 잘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 치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가 신설됐다고 하죠. 그 위원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는 이 치매 분야에 조금 특화해서 우리나라의 그 우수한 연구 기능을 지원하고 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과학기술정통부가 같이 이제 만들었고요. 그 민간 전문가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15분, 민간 교수님들에서 13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 위원회에서 10개년 계획 만드는 거를 작년 말까지 활동을 하고 초안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초안에 대해서 또 다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해서 이 위원회가 만든 초안을 금년 아마 초에 3월, 4월 정도 그때쯤 되면 아마 그 계획이 발표가 될 거고요. 그 계획이 발표가 되면 그 계획 아래서 아마 치매 연구에 대한 지원이 국가의 통합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어찌 보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치매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는 건가요, 교수님? 우리 뇌가 성인이 되더라도 이제 개수가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는 없지만 뇌 가소성 이론이라고 해서 많이 쓰고 노력하면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터넷 쳐보면은 많이들 보셨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 대한치매학회에서 예방 시책으로 구호처럼 하는 게 진인사 대천명 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관리해서 치매를 예방하자는 건데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리면 네. 진은 진땀나게 운동하고 네, 그리고 진땀나게.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는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끊고 네. 그다음에 사는 사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겁니다. 외출을 적게 하는 분, 친구분 별로 없는 분보다 매일 외출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하는 게 뇌 건강 활성화에도 중요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뇌 활동을 열심히 한다. 새로운 거 자꾸 배우는 거. 근데 이제 고스톱 얘기 많이 하시는데 고스톱 칠 줄 모르시는 분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20년, 30년 이미 쳐서 패 돌아갈 때 뭔지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운 학습입니다. 대뇌 활동에서. 그다음에 천은 이제 천박하게 술을 마시지 말자. 네. 그다음에 명은 명에 좋은 그 음식 우리 많이들 이제 찾아보면은 오메가3라든지 여러 가지 견과류 이런 것들 있고 마지막 고는 우리가 이제 치매 퇴행성 변화, 뇌 퇴행성 변화와 함께 혈관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을 관리를 하자. 그래서 그 앞부분을 따서
진인사 대천명고에서 저희가 구호처럼 강의실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고 실천하시면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진인사 대천명고. 네. 그러니까 뭐 건강한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그런 생활 습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치매 예방을 위해서 꼭 실천해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또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치매가 뭐 언제라도 나와 내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닥쳐올 수 있는 질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내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생기면 이 관련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하나 처음에 좀 막막하고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 있을까요? 권 의원님. 우선 뭐 지금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보건소에 252개의 치매 안심센터가 있잖아요. 네. 거기 가시면 우선 맞춤형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네. 또 1:1 사례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야간이나 휴일에는 콜센터, 그러니까 전화로 가능한데요. 뭐 1899에 9988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네. 그 뜻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제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혹시 처음에는 조금 뭐 소홀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빠르게 저희가 정부에서 제도를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과감하게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인사 대천명고 귀에 아주 쏙 들어오는데요. 네. 그래서 더 잘 실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근데 치매 국가 책임제가 치매를 단순히 뭐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생각하는 어떤 인식의 개선, 또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치매에 대한 인식 앞으로 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의원님. 아마 앞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치매를 편하게 느끼고 또 영상에도 있었지만 희망 치매로 저희가 만드는 게 필요한데 저는 도리어 뭘 걱정하냐면 치매가 작년부터 큰 키워드로 많은 사람들한테 오르내리고 있어서 제도도 만들고 관심도 가지는데 이게 좀 초반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좀 이렇게 관심이 없어지고 시들해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치매에 대한 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좀 더 편하고 긍정적으로 느끼면서도 계속 정부에서 하는 제도라든지 또 뭐 치매 학회 같은 데서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치매 관련된 그런 협회나 학회나 관련된 그 기구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을 또 많이 참여하시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치매가 절대 우리한테 이렇게 무서워해야 되는 피해 다녀야 되는 질병이 아니고 네. 같이 해결해야 되는 질병이라고 하는 점들을 많이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호진 교수님 의견도 좀 여쭤볼까요? 예. 제가 제일 우려하고 어디 가서 비판을 많이 하는 프레임이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치매의 전쟁이라는 프레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치매 환자는 적이 되고 색출해야 되는 간첩 같은 존재가 되고 이건 굉장히 이 프레임이 정책을 전투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 안 그래도 부정적이었던 치매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악화시킨 요인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구글이나 네이버 딱 쳐보면 기자분들이 치매의 전쟁 프레임 굉장히 많이 하랍니다. 영국 정부 치매의 전쟁에 팔을 걷어붙여 문재인 정부 치매의 전쟁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프레임이 그렇게 싸워서 설정되다 이겨야 할 보니까. 것처럼. 근데 실제 영국이나 일본 심지어 이번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 책임제를 보다 절대 이게 전쟁하자는 게 아니라 돕겠다는 건데 네. 이제 그런 프레임이 한번 설정이 되니까 바꾸기가 힘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저희 학회에서 그 프레임 없애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번 치매국가 책임제 하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치매 친화 사회 또 치매가 우리 사회 안에서 치매 환자가 우리 사회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좀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덧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동욱 실장님, 2018년부터 달라지는 치매 정책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은 우리 국민들이 치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치매 안심센터가 전국 252개소에서 전체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서비스나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의료비 부분에 있어서도
의료비를 경감을 시키는 조치가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장기요양 비용에 대해서도 낮추는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함께 시행이 되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치매 국가 책임제로 해서 새 정부의 중요한 공약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국가 책임제 안에는 아까 여러분도 말씀하셨지만 이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책임진다는 네. 올 금년 정부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치매에 있어서만큼은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 가치가 깔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네. 자, 두 분도 향후 계획과 함께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토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쿠키뉴스한테도 감사드리고요. 또 치매학회 분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보건복지위원인데도 특별히 치매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요. 법안도 냈고 제가 인지장애증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도 치매에 대한 편견을 네. 없애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기본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직 네.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이제 통과되길 기원하고요. 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법률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니까 이 제도가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 꼼꼼히 챙기면서 또 치매 국가 책임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효진 교수님. 예, 저희 일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쿠키뉴스랑 권미학 의원님 또 참여해주신 보건복지부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미 이왕 시작한 거 잘 해서 저희 열심히 돕고 또 중간중간 피드백을 통해서 저의 의견이 많이 소통되고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세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치매국가 책임제 실현으로 환자와 그 가족들이 모두 제대로 된 혜택을 잘 받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치매를 나의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 그러니까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그런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H콘서트 여기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